비타민, 홍삼, 유산균, 오메가3 등등 효과가 현재까지 없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영양제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근 안 먹습니다.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명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요. 네. 건강식품들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영양제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담배 끊기 어렵죠. 술 줄이기 어렵죠. 몸무게 빼기 어렵고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영양제란 게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만 의존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품게 돼서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현재 110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중에 메타 분석이 70여 편인데 그중에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건강기능식품과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었죠. 이번 책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라는 이 책 보면은 영양제를 권하지 않고 계세요. 네. 영양제 이렇게 안 먹어도 혹시 괜찮을까요? 혹시 영양제 드시는 거 없으실까요? 2015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책을 썼었거든요. 그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홍삼, 유산균, 오메가3 등등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들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있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제가 저술을 했었죠. 결론은 효과가 현재까지 없다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어린이를 위한 이 책,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영양제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당근 안 먹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이해를 하려면 의학 연구라는 게 뭐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일반인도 알고 있어야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연구를 했을 때는 결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서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의사들마다 얘기가 다르기도 하죠. 맞아요. 일반적인 질병의 특징이 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첫 번째, 일반적인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나 그런 그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제외하고 웬만한 대부분의 급성병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성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감기 같은 거. 그렇죠. 대표적으로 감기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20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다 맞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렇고요. 다만 우리가 독감 있죠. 독감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바이러스가 완전 달라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예요. 독감 바이러스. 근데 그 인플루엔자는 다행히도 감기보다 더 심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됐고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타미플루라는 먹는 약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5일만 먹어도 깨끗하게 좋아져요. 그러면 의사들 병원 가면 주는 약은 뭐냐? 그게 뭐겠어요?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증상을 대하는 요법. 증상치료예요. 즉 열나고 머리 아프면 해열 진통제.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걸 처방하죠. 그러니까 다 증상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의 일반적인 자연 경과가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보면 그 약을 처방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이 간다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안에 좋아진 사람도 있고요. 10일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7일이라고 쳐봐요. 근데 6일 정도 됐을 때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그래서 뭐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먹거나 혹은 뭐 소주에 고춧가루 타갖고 원샷 하거나 아니면 한약을 먹거나 그러고 나서 다음날 됐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걸 먹거나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좋아질 거로 착각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플러시보 효과예요. 가짜 효과. 즉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환자들에게 명순관 박사가 새로 개발한 두통 약을 물약으로 된 걸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다시 모여서 확인해 봤더니 100명 중에 한 10명, 15명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물약은 맹물이었어요. 근데 왜 좋아졌을까요? 좋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 지나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믿음, 신뢰, 즉 심리적으로 안정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진 거죠. 그런 위약 효과가 존재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오랫동안 복통이나 혹은 뭐 설사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떤 A라는 치료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약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고용량으로 뭐 비타민 주사를 맞았다든가 생활습관 개선도 할 수가 있어요. 피웠던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운동도 했어. 여러 가지 요법들 행위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비타민C 고용량으로 먹어서 좋아진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인과관계가 뭐 때문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학적인 의학도 발전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요법들이 살아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먹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건강이니 싶으면 뭘 먹고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뭘 해야 되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영양소가 다 섭취가 되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식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정말 영양제 보충 필요 없을까요? 저는 아이 밥상 차려줄 때마다 늘 제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못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약간 죄책감 느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도 건강식이에요. 서양에 비하면. 채식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김치 처음부터 누가 잘 먹어요. 어린애들이. 일단 먹는 연습 훈련을 하면 조금씩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선, 고기도 가끔 넣어주고 다양하게 하면 되고 매일매일 바꿔야 되냐?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날 생각나는 대로 혹은 입맛에 땡기는 대로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 아이한테 챙겨 먹이는 게 유산균 있어요. 네. 병원 갔을 때 항생제랑 같이 유산균을 또 처방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근거가 없다고 책에서 지적해 주셔서 유산균 안 먹여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 안에는요. 약 400종 이상의 세균,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그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장내 미세 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잘 균형이 맞으면 장에 문제가 특별히 없어요. 즉 설사나 변비 혹은 장염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겠죠. 유산균이 우리 몸에 풍부하게 많으면 우리 몸 내를 산성 상태로 잘 유지를 해서 해로운 균들이 활동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 자체로 인해서 장 점막에 이상을 초래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항생제가 일부 아마 유산균들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항생제를 먹은 어린아이들에서 유산균까지 먹으면 오히려 설사가 그렇지 않은 어린애들에 비해서 55%가 감소했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50억 마리 이상 함유한 고농도 유산균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유산균을 제조 혹은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연구의 질적 수준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이해관계로 봤을 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관련 설사에 유산균이 도움이 되냐.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생제 관련 설사 발생하면 설사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약, 아주 싼 약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산균을 굳이 평소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홍삼 자체가 만병통치약처럼 좀 여겨지기도 해서 일찌감치 꽤 오랫동안 먹이는 경우들이 많고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연으로 넘어가서 이제 면역력을 좀 챙겨주시려고도 하거든요. 근데 홍삼, 아연 다 필요 없다고 하셔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 방어하는 능력, 힘을 면역이라고 해요. 그냥 그 자체로 능력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면역력은 의학용어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겼냐 보면 특정 제품 같은 거를 선전하면서 홍보,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쉽게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 같아요. 면역력 강화 막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면역 강화란 말은 우리 의학적으로도 쓰긴 해요. 면역을 높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역력이란 게 그걸 강화시키고 높인다고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면역 상태가 너무 강하고 높아지고 활발하면 그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신장 이식을 받았을 때 면역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란 거는 적절한 게 좋은 거지 너무 면역 상태가 활발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아져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인삼의 주요 성분은 뭐가 있어요? 바로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진세노사이드. 근데 이게 사실은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란 게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심지어 항암, 그리고 면역 기능의 강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는 많이 보고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전을 면역 상태를 좋아져서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감기도 덜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이나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뭘 봐야 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그 홍삼에 관련한 이 연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걸 알아본 임상시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삼은 면역 상태 좋아지게 해서 감기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임상시험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다 연구가 끝나서 우리가 이제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정말 또 계속 들을수록 혼란스럽긴 한데 비타민 같은 경우도 많이들 챙겨 드세요. 네.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D, 아이들 키 성장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은 이걸 꼭 챙겨 먹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뼈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에도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로 또 나와서 홍삼처럼 비타민 D도 거의 만병통치약식으로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게 많이 보고되고는 있어요. 근데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장내에서 칼슘, 인,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미네랄, 무기질들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칼슘을 많이 몸 안으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충분한 양의 칼슘과 인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지 뼈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D는 다행히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햇볕을 쬐면 UVB, 자외선 B, 그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천천히 2, 3개월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분비가 되면서 우리 뼈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면 햇빛 쐴 일이 별로 없어갖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비타민 D를 또 일부러 챙겨 먹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에 10분 정도만 쬐도 거의 매일 하면 좋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2번만 쬐도 되고요. 얼굴은 당연히 노출하시지 말고 팔다리만 노출하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진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유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주사액을 맞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 의원 가서 비타민 D 검사 하라고도 하죠. 10명이 하면 한 몇 명 정도가 부족이 나오냐. 9명 가까이 나옵니다. 아이고요.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결론이 이건데 왜 그럼 기준을 높게 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남성의 80%, 여성도 뭐 90% 가까이 비타민 D 부족 혹은 결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 남아시아인들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거기도 한 68%, 약 70%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럽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40% 정도가 비타민 D 부족, 결핍으로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얘기한 2%는 혈중 농도를 20으로 잡았을 때예요. 단위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복잡하니까 20. 숫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그 학회나 단체 의사들은 3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웬만한 병의원들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 정상 수치를 30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으로 하면 더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94%? 95%까지 부족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높게 돼 있을까? 그렇다면 그 주범은 뭐예요? 혈중 농도 20을 잡게 된 주범은 권장 섭취량이거든요.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권장 섭취량의 현재 개념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적게 먹는 사람부터 많이 먹는 사람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 순위 2.5도. 그 사람이 먹는 섭취량을 권장 섭취량으로 정한 거예요. 영양학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의사들도 영양 관련 논문 요즘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로 믿어왔던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양을 권장 섭취했냐 이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2020년에 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더니 5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먹였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기성장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6개월 동안 관찰했을 때 비타민 D 안 먹은 애들보다 먹은 애들이 0.66cm 더 컸어요. 1cm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네, 6개월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비타민 D는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되느냐? 지금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하루에 10분 정도 햇볕을 쬐고 음식 같은 경우는 등푸른 생선이나 유제품, 버섯을 조금 자주 먹어주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요즘은 필수 영양소로 여겨지는데 이게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크다면 먹여도 되지 않을까요? 오메가3는 이론적으로 일단 이게 지방산이에요. 지방계통이에요. 원래 지방은 나쁜 거로만 알려져 있지만 지방 중에 그래도 우리한테 이로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오메가3입니다. 네. 이 오메가3는 특히 우리 뇌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로 우리 뇌의 구성 성분이니까 이걸 보충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메가3가 원래 세 종류가 있거든요. EPA, DHA, ALA 이렇게 있어요. DHA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참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우유 제품 포장재 DHA 함유 이렇게 됐죠. 2022년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29편의 임상시험을 종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메가3 먹이나 안 먹이나 어린이들 인지검사, 장단기 기억, 그다음에 작업 기억, 집중력 차이가 없었어요. 2021년도에도 또 다른 학술지에 11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습니다. 메타 분석했는데 일단 엄마들이 또 먹으면 좋을 거 아니냐. 임신 혹은 모유 수유 여성 먹었는데 아이들의 인지 능력, 영향력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타깝게도 오메가3가 우리 아이들의 인지 기능, 즉 집중력이나 아니면 뭐 기억력 이런 문제 해결 능력 그게 이제 결국에 IQ까지 연결되겠죠. 이런 거에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DHA 써 있으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이유로 좀 찾아 먹이고 했는데 헛돈 쓴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한데 네. 아쉽게도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없다는 거죠. 식사로 채우기가 힘든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양제를 찾는 건데 저항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영양제 다 끊으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에 제가 효과 없다 그러면 아유 그러면 그냥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만나본 제약회사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 한 번도 없고요. 건강기능식품 효과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식 항의 들어온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명피셜, 뇌피셜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효과 있다는 논문도 해석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저희 육체한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에 많이 휩쓸리면서 영양제도 좀 오남용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책 읽고 다들 건강한 정보 좀 잘 찾아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